자, 지금부터는 후보자들 간의 상호 간에 펼치는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긴 시간을 의견에 할애를 하시고 질문을 너무 바투게 하시면 사회자 재량으로 답변 시간을 30초 더 드리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간 안배에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요. 이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들에게 1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명의 후보에게 주십시오. 자, 15분입니다. 저는 정치 지도자, 특히 국가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도 동의하시죠? 예, 저는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안정감 말씀하시는 게 약간 좀 뜻밖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정감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안정감이란 신뢰성 그리고 일관성에서 옵니다. 덩치가 크거나 세력이 많아서 안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국가 지도자는 고독한 결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단단해야 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 4천억 원에 달한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한다.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서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죠. 기억하십니까? 본인이 쓰신 문장입니다. 예, 뭐 아니 그런 거 아닌가만 말씀해 주시죠. 뭐 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아니, 죄송합니다. 이미 질문이 오갔는데 뭐 답변 시간 주셔야죠. 아니 제가 주도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러나 뭐- 제 뜻에 따라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들으셔야죠. 아니 답변을 단순하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자, 제가 조금 지난번에- 이렇게 예. 말씀하신 게 문 후보님이 발언인가를 확인했습니다. 단순하게. 예, 준조세 금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번 토론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법정 부담금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지금 들어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담백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 후보님은 준조세 중에 들어있는 후원금 1조 4천억, 그 다음에 법정 부담금 15조 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법정 부담금 15조 원을 폐지하시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법정 부담금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이미 아니 말씀드렸고, 아니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최수실 국방농단의 아니 A를 물으면 A를 답해 주시고 A에 대해서 B 얘기를 하지 마시고 북풍농단이 왜 나오십니까? 법정 부담금을 폐지하게 되면 15조 원의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기업들이 16조 4천억의 준조세를 내는데 그중에는 준조세라는 개념상 법정 부담이 들어있고 후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님이 말씀하신 준조세 16조 4천억이라고 하신 말씀에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겁니다. 이 부분이 이미 지난번 토론 때 아니. 지금 법정 준비 준조세 속 제가 시간이 지금 금지하겠다는 제한돼 준조세 있어서 좀 속에는 협조 좀 해주십시오. 법정 중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미 그러니까 법정 말씀드렸는데 부담금을 안 다시 하시겠다는 또 겁니까? 법정 준비 부담금은 부담금에 대해서는 폐지하지 않는다. 별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폐지하지 않는답니까? 예. 별개답니까? 아니, 법정 부담금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법에 따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폐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음. 전에 이 발표문은 분명히 법정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되실 분으로서는 본인이 발표하는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를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말을 바꾸신 거 아닙니까 또. 이러니 국민들은 15조 원을 폐지하는구나라고 이 발표문에는 믿었다가 오늘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폐지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발표 속에 법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준조세 규모가 학계에서 통용되는 대로 이런 규모에 달한다라고 표현한 최소한 것이죠. 그러면 이걸 분리해서 표현했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15조 원을 폐지하면 국민들이 가구당 100만 원씩 더 낼 뻔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네, 답변할 됐습니다. 시간 네, 주셔야겠죠. 아니 이 정도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네. 제가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역시- 우리 사회적 요금 드립니다. 좀 이렇게 예. 답변할 시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단문 단답형의 질문이라면 제가 괜찮을 텐데 질문이 좀 길었기 때문에 약 10초간
답변. 30초 너무 짧은가요? 그럼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좀 다른 분도 과하신 것 같습니다. 30초 정도 드리세요. 10초. 네, 예. 원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잠깐 카운터 눌러주세요. 저는 30초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재명 잠깐만요. 후보 문 후보님 말씀하시죠. 잠깐만요. 하십시오. 30초 동의하십니까? 네, 하십시오 그냥. 예. 두 분이 좀 아니 네. 하십시오. 30초. 아, 30초 괜찮으십니까? 네. 자, 그럼 30초 문 후보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 질문에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번에 준조세 금지라는 그 처방이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속에서 드러난 이 재벌과 정권 간의 정경유착, 또 그것을 통해서 오간 검은 돈, 이런 부분들을 일체 없게 하겠다라는 취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바입니다. 법정 부담금은 법적인 제도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이번에 삼성을 비롯한 재벌 기업들이 네. 말하자면 정권에 의해서 뜯긴 돈들이 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정리해 것을 주시기 일체 바랍니다. 없애겠다라는 네, 취지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가 지도자의 덕목 중에 안정감, 저보고 불안한 후보, 또 뭐 이런 말씀,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와 원칙과 철학에서 오는 것이지 한 개인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냐 없냐, 정치적 경력을 얼마나 가졌냐, 물려받은 유산이 얼마나 정치적 유산이 크냐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전윤철 선대위원장께서 악성 노조 때문에 일자리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한 거 기억하십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문 후보님 주변에 소위 기득권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꾸 모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의 힘 여기도 보면 거의 대부분 기득권자들이고 재벌 사회 이사들입니다. 전윤철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문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어딘가의 역할을 맡고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겠지요. 그런데 후보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런 발표를 막 하십니다. 악성 노조, 의료 민영화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 후보님의 뜻과 다른 이런 표현들이 자꾸 생길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과거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그분이 하셨습니다. 하신 말씀 모두를 다 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그 무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도 그 10년의 힘에 이렇게 모인 분들 가운데 맞아 삼성 출신들이 많다. 그렇게 좀 왜곡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토론회 이후에 우리 온마이뉴스 등에서 팩트 점검을 해본 결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좀 정권 짧게 교체에 대한 해주시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우리 세를 넓혀 나가고 있는 중이죠. 네. 확장하고 포용하고 끊임없이 통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에 대한 불법 수익 환수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신 것 같습니다.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을 국민들이 몰수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점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이 없으십니다. 제가 전에 공개 질의도 한 번 했었는데 혹시 찬성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까 그 이학수법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아닙니다. 새로 만들자 법을 이번에 이재용, 최순실, 박근혜에 대해서 불법 수익을 환수하는 법을 만들자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셨습니까? 예,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고요. 과거에 이학수법을 만들기 위한 그 토론회 때도 제가 네. 그 취지에 찬동한다는 축사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분한테도 질문을 좀 해야 돼서요. 우리 문 후보님께서는 안희정 지사님의 대연정이 기득 정치 세력들과의 청산돼야 될 세력과의 손을 잡는 것이어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건 정치적 영역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회를 지배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것은 경제 기득권자들입니다. 이 경제 기득권자들, 소위 재벌 기득권자들, 이 사회의 온갖 기득권자들이 우리 문 후보님 주변에는 아주 대규모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이것도 일종의 기득권 대연정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그야말로
약자 다수를 보호해야지 강자들을 보호하고 강자들의 빌붙어서 또는 강자들의 편을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질문은 아닙니다. 그냥 제 의견이니까요. 우리 안희정 지사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거 넘어갈 수는 없는 도시죠. 네, 지금 잠깐만요. 제가 조금 개입을 좀 하겠습니다. 그 공세적으로 다들 토론하시는 건 좋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답변 기회는 보장을 하는 토론이어야 합니다. 이게 의견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교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성 의견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 아닙니다. 질문 아니었습니까? 제 의견이었습니다. 의견이었습니까? 네, 예, 마지막 의견.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은 복지에 대해서 사회자님, 잠깐만요. 방금 예. 이게 일반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저를 비판하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그에 대한 반론권. 반박 또는 해명 기회를 주셔야죠. 이따가 발언 주도하실 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그렇게 하죠.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제가 앞서도 이제 공세적인 토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꽃 튀는 후보 간의 경쟁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듣기에도 질문성 의견이었기 때문에 30초간 답변 기회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이게 재벌 해체를 주장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적폐청산으로서 재벌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재벌 자신도 오히려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여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재벌을 해체하자 또는 기득권자들을 일체 다 타도하자, 일체 다 배제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네. 네. 30초 드렸습니다. 자, 제가 재벌 이어가겠습니다. 체제 해체를 얘기했지 재벌 해체를 얘기한 일은 없는데 왜곡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벌의 가문들의 부당한 지배를 제거해서 재벌 대기업들이 제대로 된 국제 경쟁력을 갖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안희정 지사님 기본소득 관련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복지의 확대이기도 하지만 기본소득을 통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의 증대, 재벌에 대한 증세를 통한 국민 복지의 확대, 노동소득 증대 이거 바람직한 방향 아닙니까? 기본소득을 통해서 노동소득을 증대시킨다. 아니 그거 둘 다 포함해서. 예, 노동소득 일자리를 통한 소득 증대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뭐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국가의 기능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경제 순환을 정상으로 다시 되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IMF라든지 국제금융기구 경제학자들의 주장이고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소득 주도 성장론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게 기본소득의 형태로 바람직한지 복지의 증대 형태로 바람직한지는 뭐 판단의 영역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28조 원 정도를 29세 이하 청년들, 아동들,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장애인, 농어민들에게 제대로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의 가처분 속도 늘어나고 그걸 통해서 경제도 활성화되고 기업의 매출도 늘어나고 투자 기회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이게 공짜입니까?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방식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임금 양극화를 시정해서 소득 배분을 높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그 예산이면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지제도라고 하는 기존의 4대 보험과 그리고 또한 사회 취약층과 근로 능력을 상실한 장애인, 노인, 빈곤, 아동 보육에 대해서 그 돈을 저는 쓰겠다. 돈이 네, 우선적인 알겠습니다. 순서에 있었으면 네. 저는 걔네가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저기 최성 후보님, 법인세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법인이 사내유보금이 무려 770조가 넘어지고 30대 재벌만 네. 경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재벌들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복지 확대를 위해서 또는 국가 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증세를 해야 된다면 네. 법인세를 먼저 해야 합니까? 소득세나 뭐 이런 것들 부가세 이런 걸 먼저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님이 관심이 많으신데 네.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도 많고
그렇지만 일단은 전반적인 소득의 불균등 현상이 오는 데는 재벌 중심의 이런 특혜적 구조가 맞기 때문에 법인세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논의를 할 감사합니다. 때는 네. 후보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충분한 그 개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만 네. 저는 우리 후보님의 어떤 재벌 중심의 어떤 제왕적 구조 또 그를 통한 어떤 이 세수의 확보, 부자 증세 이런 부분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세 증세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마지막에 올리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신 거죠? 뭐 그건 또 따로 제가 네, 토론할 네, 때 알겠습니다. 이야기드릴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최선 후보님 혹시 공직자로서 했던 공약 이행률이 몇 %나 되십니까? 네, 뭐 아주 높은 편입니다. 어떤 네. 정도? 근데 그 대목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면 아니 잠깐만. 우리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니 잠깐만 요즘부터 물으셨으니까 90몇 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이제 공직자가 저희들 때도 보고를 해요. 초반에 우리 이행률이 80% 90%면 저는 혼냈어요. 잠깐만요. 공직의 네, 이행이라는 것은 공약의 이행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잣대가 있고 그것의 제 얘기할 내용적인 기회가 부분이 별로 있기 때문에. 없어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공약 이행률은 자체 평가가 아니고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평가한 건데 제가 보기엔 안 지사님도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최 지사님 저도 매니페스토 뭐 항상 대상 받았습니다. 공직자가 한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정말로 공직자의 자질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이게 보증도 없고 담보도 없이 오로지 그 정치인의 말만 믿고 그야말로 국가 권력과 우리의 미래를 통째로 맡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새로 이걸 맡길 때도 저는 공직자들은 과연 공직자로서 한 약속을 제대로 지켰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아 물론이죠. 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그냥 답변이 끝난 겁니까?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저는 정리삼아 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을 하긴 좀 어려워서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강자들의 규제를 포괄적인 행포를 억제하는 겁니다. 제가 재벌을 해체하자는 게 아닙니다. 재벌 기업들을 재벌 가문들의 부당한 지배로부터 독립시켜서 재벌 기업들이 그야말로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재벌 네. 해체라고 얘기한 것은 네. 제가 보기엔 너무 좀 과도한 말씀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봤더니요. 실검에 오마이TV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불꽃 튀는 여러분들의 상호 토론 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예. 진행해. 진행해서 네. 어쨌든 또 좀 이렇게 공정한 네. 후보 간의 시간 배당도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내 후보가 네. 좀 이렇게 균형적인 토론이 되도록 네. 잘 좀 이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까? 제가 잘 못하고 아니, 있었군요. 잘하고 계셔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문재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은 모두 15분입니다. 방금 우리 최승 후보님은 최승 후보님의 어떤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질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일종의 이재명 시장님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다시 또 최승 후보님께 좀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못한 답변 네. 말씀해 보시죠. 공약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님이 이야기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 정치권이 또는 행정가들이 너무 많은 말을 뱉어서 실질적인 성과 중심보다는 너무 파퓰리즘적이거나 아니면은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건 저는 전적으로 우리 후보님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후보께서 공약 이행률을 이야기를 할 때 뭐 우리 안 후보님 마찬가지 다 이제 웬만한 지자체에 다 대상들을 많이 받아야 열심히 한 분들은,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자 어떤 공약을 이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형식적인 공약을 이행하는 것도 있고 내용적인 것도 있고, 또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5조 투자에 20만 개 일자리 창출을 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평화통일 특별시를 추진하겠다. 이건 공약이 100% 이행될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형식적인 공약 이행률도 중요하지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얼마나 핵심적인 정책을 펼쳤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까 우리가 뭐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또 복지를 또 늘리기 위해서는 이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어떤 세금으로부터 먼저 이렇게 늘려나갈 것인가 네네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주동 면밀한 그렇습니다. 설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재원 규모와 네. 그것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또 세수 정대를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비교해가면서 해야 될 텐데 우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말하자면 서민 정세를 네. 통해서 고소득자들과 저소득자들 간의 이 세금 조세, 이 공정, 평등 이런 부분이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는 하위 20% 우리 소득자보다 네. 상위 20% 소득자들의 이 세금이 한 3배 정도 빠르게 늘어났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거꾸로 네. 하위 20% 소득자들의 조세 부담이 네. 상위 20% 조세 부담보다 한 3배 오히려 빠르게 늘어났거든요. 네. 역진된 거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말씀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이재명 후보님하고 문 후보님하고 논쟁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이제 우리 사회가 과거에 너무 재벌 중심의 성장 전략을 펼면서 그야말로 1%의 어떤 재벌 또 최순실 유의 어떤 상위 특권층만을 위한 사회가 보니까 불공정 사회가 폭발됐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기본소득이라든가 또 특권적 재벌 구조의 어떤 이 세수 구조, 법인세 인상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법인세의 증세를 통한 정상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대시켜서 4차 산업을 육성하고 또 남북 간의 위기 관리를 해내고 그다음에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과 여러 가지 또 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세수의 증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중앙적 구조와 지금 지방의 이 소득 불평등 구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어도 한 나라의 국정 운영을 마지막 마무리 드릴게요. 한 나라의 국정 운영을 할 때는 어느 한 군데 삘이 꽂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구조적인 원인, 주요 원인,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종합적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그 점 뭐 동의하고요. 이 법인세의 경우도 우리나라 법인세 이렇게 명목 세율의 최고 세율이 OECD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22%인데 OECD 평균은 22.8%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세율을 우리가 30%로 명목 세율을 이렇게 높여 버린다면 그러면 세수는 늘지 몰라도 오히려 우리 경제를 크게 위축시키고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게 되겠지요. 그래서 법인세 정세에 대해서도 우선 실효세율을 높여 나가고 또 최저한 세율을 높여서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높여 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이후에 또 명목 세율의 인상에 대해서는 좀 더 주도 면밀한 검토 하에 행해져야 된다. 이런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공감하는데요. 문 후보님 말씀에 한 말씀 좀 추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든 그동안에 우리가 이 박정희 시대 이래로 재벌 중심의 성장 전략을 해오면서 거의 모든 성장의 수혜가 1%의 재벌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인세에 대한 실효세율이든 명목세율이든 옮기는 데 따르는 부담도 있지만 다른 이를테면 서민들이나 또는 절대다수의 시민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갖는 이 세수 증대에 따른 또는 증세에 따르는 문제점에 비한다면 그래도 재벌이 1%에 10%의 이런 특권층들이 그 부담을 안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하십시다. 우리 안희정 후보님은 이렇게 삼농혁신 뭐 아주 높이 평가받고 있고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 이 농업 부분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농업, 농민 또 이 농촌에 대해서 많은 대책들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른바 살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는 보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정말 저도 좀 배우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연간 국내 소비량이 390만 톤가량 소비가 됩니다. 뭐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쌀이. 근데 보통 지금 몇 년 동안 평균 420만 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 좀 남습니다. 그래서 농민들께서는 이 과잉 공급된 쌀량을 ODA나 대북 지원으로 좀 예전에는 해소를 했는데 이게 해소가 되지 않아서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일견 그 한 부분에 그런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로는 이제 우리의 농업이 농업 생산의 증산 운동으로부터 좀 더 고품질 제값을 받는 고품질 농업 생산 전략으로 옮겨가는 것이 이것이 공급과 수요를 맞춰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환경 직불이나 각종 경관 직불까지 포함해서 농업 현재의 농업 재정을 구조 혁신을 통해서 일정한 농업 생산과 장목 변경까지 우리는 농가 소득 보전을 좀 해줘야 합니다. 직불제를 좀 보내야 된다. 예, 직불제와 고품질 농업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이 문제를 좀 푸는 것이 옳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라는 데 동의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도 이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물론 검찰만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뭐 대통령을 비롯한 이 고위공직자 모두가 대상이 되는 건데요. 그 방안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언제 무슨 토론에서 보니까 그게 옥상 옥 같아, 그렇게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좀 정리를 한번 하시죠. 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러니까 검찰 자체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것인데, 그게 대부분 사실상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원인은 사실상은 제왕적 청와대 권력의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구조적으로 해결책 아니겠는가? 이번에도 보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케이스에서 보면 장관 제치고 거기서 다 하더만요. 청와대랑 그 라인에서. 즉 내각 자체와 장관 자체의 자기의 민주적 권한 행사를 국무회의가 권위를, 총리와 국무회의가 권위를 갖고 있다면 최순실 농단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뭐 검찰, 경찰 이런 기존의 사정 기구가 제 역할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별도의 사정 기구가 필요 없을 수 있는데, 네. 그러나 검찰을 사정할 기구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 검찰이 잘못할 경우에 검찰 스스로가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 추궁하겠습니까? 그래서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분적으로 50% 반절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구조적인 어떤 우리 사회의 민주화 조치를 근본으로 깔지 않으면 수사하기 위해서 또 그 수사처를 두고, 그 수사처가 또 권력기관 되면 그 수사처는 또 누가 또 감시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수준을 높여내는 것이 가장 근본적 해결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다가 그동안의 그 고공수사처라고 하는 것이 옥사오목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예. 다 이 권력기관들 간에 다 이제 선의만 작동된다면 네. 그러면 뭐 사정유가 필요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이재명 후보님께도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전작권 환수, 그건 뭐 저하고 생각이 같은데, 다만 우리 이 시장님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주한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라도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건 맞죠? 이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잘못하신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라도 전작권을 환수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전작권 환수는 건 기본적인 것이고요. 주둔비를 2배로 올리겠다라고 위협을 하기 때문에 주둔비 협상을 그야말로 끌려갈 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언제까지 계속 그 요구를 따라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철수를 각오하고라도 저런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당당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둔비 인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국민생생 대한민국 자치단체장 초청 다운홀 미팅 이게 금년 1월 3일 날 네. 뭐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독립국가가 어떻게 외국 군대에 자신의 국가 방위를 맡기고 의존할 수 있느냐. 네. 심지어 전시작전 통제권까지 맡기고 있다. 네. 이제 이 부분은 저도 뭐 공감하는 네, 네. 편이고요. 자신의 군사적 이익 때문에 철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활용해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그에 대비해 자주국방 정책을 수립해서 진정한 자주국가를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얘기가 그래서 네. 저도 뭐 전시작전 통제권 필요하다, 환수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가급적 그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서 가능한 한 일찍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미국 간의 합의를 통해서 또 한미 간의 연합 우리 전력이 유지되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전작권이 환수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 않나요? 뭐저 당연히 그 동의하죠. 동의하고 제가 드린 말씀은 한미 관계가 대등한 그야말로 우방 관계로야지 사드 배치처럼 한국 안보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그다음에 이 동북아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이런 부당한 요구는 최소한 거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둔비를 안 그래도 일본은 50%, 독일은 18% 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77%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2배를 더 내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횡포죠. 끊임없이 이 횡포에 끌려다닐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뭐 미군은 철수하지 못한다. 자신들의 군사적 이익 때문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자세가 아니라 당당하게 외교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방위비 분담 뭐 정액 요구를 부당하게 해온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네. 협상을 통해서 우리 국익을 지켜야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방금 사드 배치 문제가 또 이제 네.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 관련적 효용성이 있느냐 네. 또는 외교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뭐 그런 생각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나 이미 지금 한미 간에 일단 합의는 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합의를 취소하고 사드 배치를 치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국가 지도자는 국민이 원하는 길이고 바람직한 길인데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사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뭐 100번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뭐 대체적으로 아는 것이고 미군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런 민족의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에 대해서 왜 이 국가 경영을 담당하겠다는 분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을까?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님은 자꾸 국회에 넘겨라, 다음에 뭐 다음 넘겨라 하시는데 정말로 사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더 답변 기회를 드릴 수는 없음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15분 다 지나갔습니다. 자, 다음은 안희정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시간은 15분입니다. 문재인 후보님 제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답하시겠습니까? 저 주제에 대해서.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국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드 배치 자체는 득실이 있는 문제죠. 그것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제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고 북핵에 대해서 도움되는 측면은 있겠지만 외교적으로 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또 한미 간에 합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공론화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고 또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과 외교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예. 그 왜 지도자들이 좀 확 분명하게 입장을 한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님의 그 의문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후보님께 말씀 기회를 제 시간을 할애해서 올렸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런 문제는 오히려 전략적인 모호성을 필요하는 순간까지는 유지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교죠. 예, 그런 점에서 원래 최 후보님 못 하려고 하는데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이재명 후보님 그거 어떻습니까? 지난번 우리 토론회 때 사드 문제는 한미일 그 군사 동맹과 미 MD 체제를 통한 그 중국 봉쇄 전략이다라고 이제 좀 확정적으로 좀 말씀을 그때 하시더군요. 예, 그것도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한미 동맹에서 우리의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 입장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국제적인 분쟁의 최전선으로 대한민국 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드 문제와 한미 동맹을 당장 그 중국 봉쇄 전략을 하고 단언을 해버리시는 것은 나는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장차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을 때 미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적 전략을 펴는데 굉장히 닫혀져 버리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그렇게 단언을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 한미동맹은 무조건 중국 봉쇄 전략의 연합 작전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외통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나는 좀 걱정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반도 국가들의 운명은 그야말로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끼어서 사라질 수도 있고 그 강대국들의 힘의 관계를 활용해서 번성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사드 문제는 한미 관계가 거의 종속 관계로 전환이 되면서 대한민국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로 사실 미국의 군사적 이익이 관철되는 과정이 맞습니다. 지금 못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저는 우리 안 지사님, 안 후보님께서 이건 이미 합의한 것이니 좀 미국과의 관계를 존중해서 이 현 상태에서 뭔가 대안을 만들자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또 한미 관계, 남북 관계가 전부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잠깐만 여기서 좀 끼면 될까요? 제가 지금 이제 그 사드 문제는 따로 이제 또 네, 논쟁을 네, 해도 네, 좋은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한미일 군사 동맹에 따른 대륙 봉쇄 전략이다라고 딱 단정을 해버리시면 다음번 대통령 되시면은 이끌기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전 드리는 거죠. 저는 현실에 입각해서 언제나 네. 판단해야지 네. 이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 무엇이 두려워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의 5천만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침묵할 때는 침묵을 해야 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한미 군사 동맹 체제와 사드 문제를 당장 미국의 MD 체제이고 중국의 봉쇄 전략이라고 선언하시는 순간에 다음번 대통령 되면 어떠한 레버리지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침묵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침묵이라는 단어는 제가 적절치 네,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침묵이라는 네, 단어에 네, 대해서는 좋습니다. 뭐 네, 얽매이지 마세요. 제가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님이 지금 현재 하는 그런 확정적 발언과 단전적 발언이 굉장히 안보 외교 전략에서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상태가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 사드를 예를 들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MD의 일부라고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사실 거절해왔죠. 잘못된 게 사실 아닙니까? MD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네. 그런데 지금 MD의 일부로 실제로 설치됐고 이게 북핵 미사일 방어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건 누구나 아는 일이고 그러면 결국 미국의 군사적 이익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인데 이걸 원점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여기서 실제로 해결할 길도 헤어날 길도 없고 결국 중미 분쟁까지도 대한민국이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구한말과 알겠습니다. 같은 예. 위기 상황이 처하게 저는 이 된다. 점에서 이재명 후보님한테 동지로서 우리가 함께 신뢰를 갖자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 민족사 5천년에서 우리가 지금 진보 진영이 가고자 하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깊은 신뢰를 서로 갖지 않은 점 네, 말씀드립니다. 그 점은 동의합니다. 예. 네. 그러나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지금 저질러 놓은 잘못 중에 가장 골아픈 잘못이 이미 사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문제를 저는 아까는 이제 문재인 후보님은 전략적 모함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전략적 모함이라는 표현도 사실상 제가 본 때는 조금 좀 애매한 태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멋들어진 태도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그 전략적 모호함으로 문제가 풀릴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네. 지금 그 아까 우리가 다음 정부에서 좀 더 충분한 재검토를 위해서 합리적 결정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쪽으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소하겠다 또는 강행하겠다. 어느 쪽으로도 예단하지 말고 정말로 문자 그대로 합리적인 그 우리 충분한 공로나 또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서 문자 그대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자는 것이죠. 그죠? 지금 단계에서는 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의 기본이 한미 연합 작전과 한미 군사 동맹 체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만큼 우리가 부정하기 어려운데 그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시죠? 예. 최승우 후보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감사합니다. 적절할 때 완전 제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네. 이제 우선 전체적으로는 안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중요한 외교적 현안에 대해서 너무 찬반을 지도급에 인사 있는 분들이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강하게 말씀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문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대단히 중요한 강대국 사회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가는 건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예. 또 배려 감사. 뭐 우리 식구들끼리 편하게 합시다. 네, 지금 네. 저희가 나중에 이어폰 때문에 제가 네, 설명을 나중에 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과 무시 전략은 좋은데 그것이 그냥 보고 있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민주당이 이 추미애 대표님을 포함해서 정확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철학과 비전과 복합적인 전략을 세워서 트럼프 행정부와도 사드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방위비 협상 문제 그리고 한미 FTA 문제 이런 논의를 하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그와 관련된 그들의 과도한 경제적인 압박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항의도 하고 그러면서 한중 관계, 한미 관계. 근데 이 중요한 부분들은 북핵 문제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설득할 수 있어요. 왜? 미국이 원하는 궁극적인 게 뭐냐? 결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인데 이게 사드 문제를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과 3자 동맹이 됨으로써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 저는 이런 점에서는 후보님이 전략적 모호성은 좋다. 그러나 빨리 적어도 차기 대권을 꿈꾸는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균형적이고 실익 중심의 국위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아닙니다. 또 계속 이 주제는 좀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 토론이 진보 진영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좀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국민의 상당수는 북핵과 북미사일이 지금 현재 위협되고 있는데 진보 진영과 민주당의 태도가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불신을 가지고 있는 국민도 우리가 안아야 될 국민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직 특정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로 청년기 때 저는 민족주의자로서 민족 해방 투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현실 정치인이 되고 나서 제가 지금 태하고 있는 태도는 현실적인 한미 동맹의 그 과제를 인정한다. 그러나 장차로는 전시작전권 전환 등 자주국방의 힘을 더 비축하겠다. 이 틀을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 이제 제 입장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사드를 계기로 우리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이 불신을 우리가 지금 극복시켜보자는 말씀으로 제 주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 후보님께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사드 문제 자체가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뭐 안보의 덕실 문제와 그다음에 또 국제 정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죠. 우리가 또 북핵에 대해서 달리 이렇게 효율적인 대응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도 뭐 배경 속에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더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정부가 내부적으로 아무런 공론화의 절차 없이 또 반대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도 없이 그 전날까지도 삼로 미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적도 없고 미국과 협의한 적도 없고 결정한 바도 없다라고 삼로로 일관을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결정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이것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론화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해나가면 얼마든지 해결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 해결할 보관 자신 갖고 있어요. 예. 자, 그 현재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 잘못을 범하는 것 중에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이걸 가지고 NC, ND, 즉 부인도 뭐 긍정도 안 하는 사태로 1년 동안 애매하게 있다가 중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어떤 논의 과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습니다. 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유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안보 외교라는 틀을 새누리당과 당시 보수 정권이 국내 정치에 이용한 겁니다. 야. 그것도 저는 의문이에요. 예. 왜냐하면 외교부 장관도 몰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도 그게 그 결정에 박근혜 반영 갖지 대통령식 국정 리더십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수 진영의 우리 지도자분께도 정말로 저는 부탁드립니다. 안보 외교 문제 절대로 국내 정치에 펴들려고 그렇게 야당 공격하려고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지금 얼마나 우리를 미궁에 빠뜨려 버렸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사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국민 전 일부 또 국민의 상당수로부터 받는 이 불신을 이번 기회에 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저는 한미의 연합 작전 능력과 한미 동맹 체제에 기초한 현재의 안보 국방에 대한 협의 이것은 우리가 현실로 인정하자.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현재 합의되어 있는 틀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 후보님도 다음 정부한테 미뤄달라고 얘기를 하지 지금 당장 뒤집다는 얘기를 못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님 말씀 아마 이 대목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말씀 하시죠. 네. 제가 마무리 좀 하게 좀 시간 네, 좀 남겨주십시오. 짧게 할게요.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소위 정치 지도자들의 태도가 애매하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 제재를 심하게 해서 압박하고 있는 양상 같습니다. 차기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 가능성이 많은 이 민주당의 후보들이 저는 오늘 한번 이런 공동 입장을 한번 내주면 어떨까. 이 사드는 옳지 않다. 어떻게든지 원상복구하는 게 맞다. 차기 정부에서 우리가 노력하겠다. 중국은 경제 제재를 좀 멈추고 미국은 너무 서둘지 말라. 다시 한번 원점에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라고 공동으로 한번 입장을 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미국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시장님이 저 후보님이 미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니, 절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G2 체제 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지금 현재 세계의 최강국인 두 나라가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부딪히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어떤 태도는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너 대한민국 어느 편이야라고 하는 이 코너에 몰려있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몰리지 말자는 저의 입장을 말씀을 좀 드리고 끝으로 저는 우리 모든 후보들께 앞으로도 이제 8차례가 남았는데 제안드립니다. 동지에 대한 예의를 서로 지킵시다. 우리는 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동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벌 정책에 대해서 서로 견해는 다를 수 있지 모르겠지만 상대를 마치 친재벌 편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그것은 우리 동지적인 우정과 신뢰를 깎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경선을 하게 되면 당이란 이름으로 힘 못 모읍니다. 저는 분명히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견해가 다른 점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민주당 같이 한솥밥 먹고 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운동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그 기본까지 불신하는 언사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는 말씀 꼭 좀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2초 남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진행이 좀 야박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끝으로 최성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15분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좀 두 가지 제 나름대로 이 토론을 운영하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습니다. 저도 가급적 짧게 드릴 테니까 어떤 30초를 넘기지 말고 증문즉답 우리 김재동 씨나 이 법륜 스님처럼 이렇게 1대1 증문즉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 지난 토론 때 나름 열심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신문과 방송에서 여전히 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정말 이 나라의 시대정실 청렴하고 또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따르는 중요한 어떤 토론이 되면 저 최성에 대해서도 좀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줄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우리 문재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가 제기가 됐고 전략성 모호성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기 때문에 사드 문제의 해결 등등을 해서 지난 1차 토론회 때 제가 추미애 대표님을 중심으로 하는 방미 대표단을 꾸려서 미국에 보내고 또 실무 협상단이 가고 그 토대하에서 또 중국을 가고 또 필요하다면 북한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해서 촛불 광장에서 추미애 대표님이 마치 오른쪽에 앉으셔서 제안을 드렸더니 아주 경청하시고 검토하겠다 하는데 동의하시고 이런 흐름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당을 이렇게 지도하고 또 이렇게 견인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저는 뭐 이미 뭐 찬성하고 동의한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네.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로서 갖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당이 보일 수 있는 수권적인 모습을 보여야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아 더불어민주당 이제 사드 문제, 북핵 문제, 한중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기도 하고요. 하나만 더 보태면 네. 아까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제안 전체를 다 받을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중국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이 군사 외교 이 문제를 경제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강도 높게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한국의 기업이나 우리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 아주 위협적인 그런 이제 말들까지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중국에 대해서 촉구하는 저도 그런 동의합니다.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종종 소개에 올렸던 또 1차 토론회 때 이미 문 후보님이 아시고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이 바로 이 총 5조 투자에 20만 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매머드급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는 850만 평의 통일 경제 특구가 우리 민주당 의원님으로 발의가 돼서 대표 발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청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 스마트 타운, 특히 UN 국제 평화 도시를 만듦으로써 이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내에 미국, 중국 또는 러시아 이런 투자자들, 이런 재외동포들이 와서 사시게 되면 북핵의 위기로부터, 북한의 도발로부터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공약은, 이 프로젝트는 이미 여야 망라 없이 추진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공동 공약으로 앞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 자체는 저는 뭐 찬성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개성공단이 제기돼서 개성공단을 또 이렇게 국제적인 그런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함께 추진되어야 그 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이제 차기 대선의 최대의 관건은 청렴성 문제라고 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그렇고 박근혜 게이트도 결국 보면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 간의 경쟁 때 최태민 목사를 포함한 모든 비리의 뿌리가 그때 다 나왔던 거예요. 경선 과정에서 뭐 쓸데없는 논쟁이나 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 피해를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다. 또 김영란법 때문에 여기 다 우리 자치단체에 있습니다만은 정말 몇만 원 때문에 자영업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저는 차기 대통령의 제일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청렴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도덕적으로 저는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신뢰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린 게 오늘 제 개인적인 범죄수사 경력 증명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병적 증명서도 가지고 왔고요. 또 재산 증명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어차피 이 증명서는 당의 본 경선 때 등록을 하게 되면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충 하지 말고요.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인터넷상에서 또는 뭐 지금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여러 가지 방송에서 다양한 후보자의 청렴성 논의가 나오는데 저는 차제에 이번에 등록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어떤 범죄 경력이 있다면 최종 판결문까지 해서 당과 국민들 앞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검증을 받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저도 동의하고 또 상당 부분은 그렇게 또 제도화 되어 있기도 하죠. 네, 그것이 과거에는 대충 돼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음성적인 정태로 논란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안 후보님도?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우리는 본선에서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 교체를 이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안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동지애, 가족에는 지키되 누가 되든지 간에
정말 민주개혁 진영의 청렴성과 유능한 정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 후보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두 분입니다. 네, 양 어머님으로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을 모셨고, 근데 또 그 아들분이 청각 장애인이세요. 제 누님도 또 청각 장애인인데, 근데 그 양 어머님인 어머님께서 소원이 그 중국에 있는 양아들을 좀 보고 싶다고 해서, 뭐 복잡합니다 사연이. 그래서 그분을 모셔서 한번 만나게 해드렸는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사실 거기를 좀 가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토론도 있고 또 고양시 내에 여러 가지 AI 대책 이런 것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이 위안부 문제는 너무 중요하죠. 네, 우리 뭐 문 후보님 또 안 후보님 많은 분들이 화려한 분들이 이렇게 지지선언 하는데, 저는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이 최성희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라, 위안부 문제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줬다. 저는 그게 뭐 어떤 지지보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안 후보님께서 외신기자클럽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이쪽에 전문가지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위안부 문제는 재협상이다, 협상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실효가 없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법에도 어긋나고, 또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도 이건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하는데, 이 한일 위안부 협상이 저는 재협상 돼야 되고 특별법 제정을 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안 후보님 입장이 뭡니까? 기존의 한일 정부가 전쟁 범죄와 인권 유린을 겪었던 그 할머니들을 대신해서 그 아까 나온 그 불가역적인 뭐 합의라고 하면서 그렇게 협의해야 될 만한 정부 협상에 그런 권한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네. 지금 뭐 거의 모든 후보들, 네.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한일 위안부 협상은 재협상 되어야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시고. 다만 그것이 네. 정부 간의 협상의 주제로서 마무리될 수 있겠냐? 네. 아니면 그것이 전쟁 범죄에 대한 아시아 각 국가들과 시민들과 계속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으로 지속돼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다행입니다. 이 후자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더 이걸 제가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드리면서 10번을 읽어본 거예요. 네. 위안부 문제는 재협상이다, 협상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실효가 없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근데 오늘 어쨌든 정부가, 재협상해야 된다. 네. 그러면 위안부 특별법 제정도 당연히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럼 뭐 네. 다행이고요. 네, 여전히 이 대연정 관련해서 좀 말씀을 올리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이 자유, 전 당 이름도 모르겠어요. 자유 무슨 당이죠? 한국당입니다. 어떤 좋은 이름은 다 가져갔어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헌정 파괴적인 발언들을 일삼고 있단 말이에요. 뭐 쿠데타, 뭐 테러, 뭐 등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심지어는 우리 안 후보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어도 거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대연정을 한다는 것하고 국민의당, 정의당하고 대연정을 하는 것하고 어차피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예, 일단 소연정이죠, 그건.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했던 적폐청산의 문제, 검찰 개혁의 문제, 사실은 아니면 자치분권의 시대를 만들기 위한 문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풀기 위한 경제 특별 조치에 대한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풀기 위해서 국회에서 현재 5분의 3 이상의 가장 강력한 대연정을 꾸릴 수 있다면 저는 그걸 좀 꾸려보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랑 지금 함께 연합정부 꾸리는 것이 제 목표가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당의 대표들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이 다 좋은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뭐 국가를 이렇게 바꾸겠다, 뭐 이렇게 국민 다 약속들 하시겠죠. 네. 자, 그것을 갖고 민주당의 지도부와 원내 대표들이 좋습니다. 가장 강력한 다수파를 형성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지금 제안드렸던 계속 겁니다.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동지애를 갖자고 했는데 네네. 동지애로서 제가 네. 정말 조언 드리는데 네. 지금 현재 탄핵의 만장일치 결정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저는 안 후보님이 내가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 제안은 아무튼 판단이 잘못된 편이다. 어쨌든 확실하게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적폐를 해소하는 확실한 조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고 또 당원 동지들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대연정 포기하겠다. 그리고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하는 민주개혁 진영의 소연정 또 3당 개혁정부를 하겠다. 이 자리에서 좀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최성호 후보님 고맙습니다. 우리 당 지지자들로부터 제가 너무 혼을 나니까 저를 좀 유의해 주셔도 지금 이런 말씀을 그거 좀 드린다고 명료히 생각합니다. 해주셔요. 예, 그런데 입장을 잘 궁금해해요.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너하고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수는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철학에 위배됩니다. 의회가 원이 구성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누구든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개혁이 미래를 향해서 합의할 수 있다면 그 개혁을 위해서 우리는 협의를 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연정까지 난 모든 길을 열어놓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 올립니다.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연정 꾸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제 목표는 국회의 현재 가장 강력한 다수를 꾸려서 국민들이 원하는 이 개혁에 대한 조치들을 좀 해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유일한 제 고민이라는 말씀 올립니다. 네, 그럼 우리 이재명 후보님, 이게 우리 고양시가 꿈의 청년 주거 벤처타운이라고 해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 스마트타운입니다. 여기 내용이 보면 청년들을 위한 주거, 신혼 부부 맞춤형 단지, 또 청년 교육 단지, 그리고 여기는 UN 평화 인권기구 유치, 또 대학 유치 등등 해서 청년 벤처 단지. 이 고민은 사실은 우리 이재명 시장님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청년 수당이라는 너무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해서 청년 배당, 네. 그래서 정말 청년들의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은 좋은데 그것을 똑같은 청년들에게, 왜냐하면 거기는 취직을 못하는 친구도 있고 알바도 있고 힘든 친구도 있는데 다 부잣집 아들이나 연봉 1억 받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100만 원을 준다. 그리고 그 100만 원이 무슨 의미겠냐. 저는 이 해법을 이제 그래서 의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결국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청년의 주거, 일자리, 복지, 문화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청년 스마트타운은 추진했는데 저는 청년 배당도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 스마트타운 이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싶은데 또 제가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장이기도 해서 함께 하고 계시지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청년 대책에 대해서는 뭐 저도 예를 들면 스마트 강군 10만 명 또 공공 일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하고 또 청년 의무 고용제를 공공기관 말고도 예를 들면 대기업들에 좀 확대해서 5%까지 늘리고 또 청년 주거를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용으로 원룸 형태로라도 이렇게 대규모로 공급하는 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대학 등록금을 줄이기나 아니면 뭐 청년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다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청년들, 아동들, 노인들, 장애인, 농어민을 상대로 100만 원씩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이 지역 경제 성장에 토대가 되는 거죠. 1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로 또 다른 정책인 것이지 다른 걸 하지 않고 이것만 한다는 아닙니다. 조금만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제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네. 이재명 후보님께서 청년 배당이든 다른 어떤 기본소득 문제가 그걸 너무 이제 과도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일련의 정책들이 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에 오해가 생기는데 청년 문제가 됐든 안보 문제가 됐든 모든 개혁적 현안에 대해서 정말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좀 더 복합적인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